안녕하세요. 김변의 세상 친절한 행정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행정법의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시면 행정법의 전체적인 맥락이나 체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나무보다는 숲을 먼저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말은 행정법 공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전체적인 체계를 파악해야 공부하기도 쉽고 시험에서도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례 원칙, 신뢰보호 원칙,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등 세부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 원칙이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는 큰 목차의 하부 목차이고 행정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가리는 데 활용된다라는 이러한 전체적인 체계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중요하듯이 행정작용에서도 주인공이 중요합니다. 행정법에서 주인공은 행정주체와 행정객체입니다. 행정주체는 말 그대로 행정작용을 하는 쪽이고 행정객체는 행정작용의 대상이 되는 쪽입니다. 행정객체를 다른 말로는 행정의 상대방이라 부르기도 하고 행정기본법에서는 당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통의 국민이나 기업이 행정의 상대방이 됩니다. 행정 주체로는 국가, 공공단체, 공무수탁, 사인이 있습니다. 행정 주체와 구별해야 될 개념으로는 행정기관이 있습니다. 행정 주체는 추상적인 존재라서 실제적인 행정작용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행정을 수행하는 기관이 필요한데 이러한 기관이 바로 행정기관입니다. 행정 주체가 사람이라고 본다면 행정기관은 사람의 팔 또는 다리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또한 행정청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 행정청도 행정기관의 일종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서울시가 행정주체라면 서울시장은 행정청인 것입니다. 행정청은 피고 적격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피고 적격은 소송에서 피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데 항고소송의 피고는 행정주체가 아니라 행정청입니다. 즉, 서울시로 피고로 삼을 것이 아니라 서울시장을 피고로 삼아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행정주체 또는 행정청은 행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이러한 일체의 작용을 총칭해서 행정작용이라고 부릅니다. 도로를 건설하는 것, 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을 선발하는 것,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을 맞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행정작용입니다. 행정작용은 매우 다양한데 주요한 행정작용의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행정입법, 행정계획, 행정행위, 공법상 계약, 기타 행정작용이 있습니다. 행정입법은 행정에 관한 다양한 법령을 만드는 것인데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이 있습니다. 행정계획은 말 그대로 행정에 관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도시계획 결정이 있습니다. 행정작용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행정행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용어의 문제입니다. 행정작용과 행정행위는 비슷한 느낌이긴 하지만 둘은 분명히 다른 개념입니다. 행정작용이 행정행위보다 더 포괄적인 용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행정행위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좀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법상 계약은 양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시립무용단 단원의 위촉처럼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행정행위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작용인데 반해 공법상 계약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기타 행정자격으로는 행정지도와 사실행위가 있습니다. 행정지도는 행정의 상대방이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지도하거나 권고하는 행정작용입니다. 사실행위는 법률행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직접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행정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행정행위이고
행정법은 행정행위에 관한 학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행정행위는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행위의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행정행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정행위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 구별할 수 있는데 성질에 따라서 재량행위와 기속행위로 나누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재량행위는 행정청이 선택권을 가진 행위이고 기속행위는 행정청이 별다른 선택권이 없이 법에 따라서 정해진 대로 할 수밖에 없는 행위입니다.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살펴보겠습니다. 행정행위는 크게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나눕니다. 그리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다시 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정행위로 나눕니다. 명령적 행정행위 예로는 하명, 허가, 면제가 있고 형성적 행정행위 예로는 특허, 인가, 대리가 있습니다. 준법률 행정행위 예로는 공증, 통지, 수리, 확인 등이 있습니다. 이걸 나누는 기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행정행위의 개념이 무엇이고 특징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도 허가, 인가, 공증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더 잘 봐야 합니다.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성립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즉, 주체, 절차, 형식, 내용, 이 요건을 모두 갖춰야 적법하게 성립하는 것입니다. 행정행위가 성립 요건을 갖추면 행정행위는 비로소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행정행위의 효력으로는 구속력, 공정력, 불가쟁력, 불가변력, 강제력 등이 있는데 공정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정력은 행정행위에 다소 결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보는 힘을 말합니다. 또한 공정력은 성결 문제와도 연결이 됩니다. 행정행위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걸 행정행위의 하자라고 부릅니다.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행정행위의 효력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하자는 무효사유의 하자와 취소사유의 하자로 구분됩니다. 통설과 판례는 무효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중대 명백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만 무효로 봅니다. 행정행위의 효력을 없애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없앨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행위의 효력을 없애는 방법은 크게 취소와 철회가 있습니다. 취소는 행정행위를 할 무렵부터 하자가 있어서 소급적으로 효력을 없애는 것이고 철회는 행정행위를 할 당시에는 하자가 없었는데 나중에 하자가 생겨 장래를 향해 효력을 없애는 것입니다. 취소는 다시 직권취소와 쟁송취소로 구분됩니다. 직권취소는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이 스스로 취소하는 것이고 쟁송취소는 법원이 강제로 취소하는 겁니다.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는 두 개의 행정행위가 연속하여 행해졌을 때 선행행정행위의 하자가 후행행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즉, 선행행정행위가 있고 후행행정행위가 있는데 선행행정행위에는 하자가 있고 후행행정행위에는 하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 선행행정행위의 하자가 후행행정행위의 하자에 승계되느냐 이 문제에 대한 것이고요. 만약 하자가 승계되면 선행행정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정행위가 위법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하자가 승계되지 않으면 선행행정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정행위가 위법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관은 행정행위에 덧붙여진 추가적인 조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부관의 종류로는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 유보,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 등이 있습니다. 만약 부관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하자에 있는 부관에 대해서 어떻게 소송상으로 다툴지가 문제가 됩니다. 판례는 부관 중에서도 부담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지만 다른 부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행정작용에 대한 불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주체 또는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했을 때 행정의 상대방인 국민의 입장에서 그러한 행정작용에 대해서 아무런 불만이 없다면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에게 침입적인 행정작용, 다른 말로 불이익한 행정작용이 이루어진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권리구제를 할 것인가, 즉 불복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불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침입적인 행정작용 자체를 없애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금전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의 경우를 행정쟁송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의 경우를 손해전보라고 부릅니다. 손해전보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손해배상이고 두 번째는 손실보상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위법성 여부입니다.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적법한 행정작용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청구합니다. 이어서 행정쟁송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쟁송은 크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구분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서 행정청이 자체적으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의 종류로는 취소심판, 무효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린 판단을 재결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으로는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소송은 크게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구분됩니다.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은 개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서 주관적 소송이라고 부릅니다. 이에 반해서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개인의 권리보다는 사회 전체적인 질서에 관한 것이라 객관적 소송이라고 부릅니다. 항고소송의 종류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소송이 취소소송이고 다른 소송으로는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이 있습니다. 행정의 불복수단은 꽤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이해하면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불복수단을 잘 아는 것이 행정법을 공부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꼭 숙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타 쟁점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절차법입니다. 행정은 그 내용 못지않게 절차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행정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침입적 처분을 할 때에는 절차를 더욱 잘 지켜야 하는데요.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의견 청취 절차로는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기의 부여 등이 있습니다. 정보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행정법에도 행정정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행정정보는 크게 두 가지 법률을 다룹니다. 첫 번째는 정보공개법입니다.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데 공개 대상인 정보와 비공개 대상인 정보를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청은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벌, 행정상 강제, 그리고 새로운 수단입니다. 행정벌의 예로는 행정형벌이 있습니다. 행정형벌은 형사처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징역, 벌금 이런 것들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행정질서벌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행정상 강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행정상 강제는 행정대집행입니다. 대체적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신 이행하는 것이
행정대집행입니다. 두 번째는 이행강제금 부과입니다.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금전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직접 강제인데요. 사업장 폐쇄 같은 것이 직접 강제의 사례입니다. 네 번째는 강제징수입니다. 경매나 공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즉시 강제입니다. 감염법에 따라서 감염병에 걸린 환자를 강제 입원시키는 것이 즉시 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실효성 확보 수단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과징금, 과산세, 가상금, 위반 사실의 공표, 공급 거부, 간호사업의 제한 등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하였는데 행정법의 분량이 많다 보니 양이 꽤 많아졌습니다. 아직 행정법 공부가 충분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오늘 영상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 이런 것이구나 라고 감이 잡히는 때가 올 것입니다. 모쪼록 이 영상이 여러분의 행정법 공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